우리 역사 속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아라. 한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 세종하면 꼭 대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이름에 걸맞게 백성들도 정말 잘 살피고 또 당시의 조선이 태평성대로 나아가게 했던 정말 많은 업적들을 남긴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종은 한동안은 아버지 태종의 말 한마디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눈치도 계속 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데는 이런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바로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을 읽어드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신병주입니다. 특히 우리 조선시대 왕 중에 세종의 신입 시절은 특히 혹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버지 태종이 아직까지 살아계셨고 상왕으로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소원왕후는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게 되는 이런 시련을 겪게 되었고 세종은 그 상황에서 거의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는. 왜? 아버지가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가슴도 아프고 이거 뭔가 항변하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예전에 우리 했던 그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보면 거기에 대한 과인의 답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것이. 그러나 토론을 통한다라든가 합리적으로 신하들을 설득을 해나갔지 실제 기록으로 나타나는 세종의 모습은 막 화내고 정말 욕은 안 하셨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세종이 아버지 태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누군가요? 킬방원. 세종이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감독 겸 주연 역할을 했던 사람이 태종이에요.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을 하고 난 후에 14년 동안 세자 생활을 했던 양녕대군을 결국 아웃시키고 바로 세 번째 아들 충녕을 후계자로 삼은 인물이 태종이거든요. 거기에는 양녕대군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위에 형 효령대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녕을 후계자로 삼은 거는 태종의 강력한 의지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보통은 조선시대 왕은 본인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는 돌아가셔야 후대왕에게 권력이 승계되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1418년 6월에 세종을 세자로 삼은 후에 8월에 즉 2달 만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사실 세자 시절이 거의 없이 정말 이렇게 2달 만에 왕이 된 사례는 거의 조선시대에는 전무후무한 기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왕의 즉위식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즉위식이 세종의 즉위식이에요. 왜일까요? 대부분의 조선시대 왕의 즉위식은 선왕이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이 메인 행사예요. 즉위식은 장례식 중간에 잠깐 왕이 이제 상복을 갈아입고 잠깐 즉위식 그 행사를 했다가 다시 상복을 갈아입는. 그러니까 이 즉위식이 경축 행사가 아니에요. 매우 슬픈 행사인데 세종의 즉위식만은 경축적인 행사가 되죠. 왜? 아버지가 살아계셨잖아요. 태종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축복을 받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의 즉위식 과정이 상당히 상세하게 그 당시에 문무백관은 물론이고 저 멀리 아랍 지역, 지금의 회인이라고 돼 있는데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축하하러 오고 이런 모습들이 기록으로 나와요. 세종에게 왕위를 이렇게 물려주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당시의 후계 구도 문제가 상당히 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장자로 세자까지 경험을 했던 양녕대군을 지지하는 세력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세종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서 후계는 역할을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상왕의 자리에 오르는 거죠. 태종이 왕이 올랐을 때는 정종은 물론이고
태조까지 살아 계시니까 정종은 상왕, 태조는 태상왕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또 세종이 왕이 올랐을 때도 아버지 태종은 물론이고 이때까지도 정종도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때 정종은 뭐라고 호칭을 정했냐 하면 노상왕, 좀 늙으신 상왕 이런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태종이 왕이 올랐을 때의 태조와 정종은 힘이 없었어요. 본인의 의지로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라 완전히 권력을 태종에 빼앗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물려준 사례였지만 이번에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사례는 태종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왕위를 올려줬다는 거죠. 세종이 왕에 오르기는 했지만 태종이 상당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종은 병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종이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병권을 잡고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태종의 입장에서는 왕자이란과 같은 이런 경험도 컸고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군사권, 병권을 가지는 것. 내가 상황으로 물러났지만 병권을 장악하면서 권력의 실세가 되겠다. 그래서 세종은 당연히 그 아버지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군사에 대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상황께 항상 물어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신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 상황, 이런 것까지 그 상황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 갈팡질팡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큰 정말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강상인의 옥사 사건이 이어집니다. 강상인이라는 인물이 병조 참판,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차관이에요. 근데 강상인이라는 인물은 실세였어요. 실질적인 병권을 가진 관료였는데 이 군사들을 통솔할 때 이렇게 보여주는 그 상하패, 오매패 이런 것을 만들었는 게 결국 태종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종이 자신에게 보고는 안 하는데 내가 이거 패 갖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 세종에게 전하라. 세종은 또 이걸 받고 상당히 아버지 신기가 불편하다는 걸 느꼈죠. 다시 상황에게 전해라. 이러니까 이제 강상인 또 감잡죠. 내가 이거 큰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강상인을 문초를 하게 되고 강상인은 투옥된 후에 결국은 함길, 또 지금의 함경도에 관노, 관청에 노비로 보내버려요. 이거는 뭐 평민도 아니고 천민 신분으로 전락해가지고 정말 국방부 차관했던 사람이 완전히 그 최하층의 신분으로 저 함길도는 예나 지금이나 그때도 정말 가기 싫어하는데요. 그곳으로 이제 보내버렸죠. 그리고 이 사건은 세종이 즉위한 지 15일 만에 일어난 일로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태종과 세종의 뭐 힘겨루기, 물론 세종이 일방적인 패배였지만 이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강상인의 옥사로 그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게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킬방원의 또 본능이 다시 한번 꿈틀거립니다. 바로 타겟이 누구였느냐 하면 세종의 장인이었던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은 그 아버지 심덕부가 태조 이성계와 위화도 해군을 같이 한 후에 개국 후에는 자의정까지 지내고 소위 요즘 표현을 하면 집안이 상당히 빵빵해요. 그러다가 40대 초에 이조판서를 거쳐 세종이 왕이 되면서 승승장구를 해요. 좌의정, 우의정 보통은 거치거든요. 뛰어넘어가지고 영의정까지 지내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권세가 뭐 셌겠어요. 이제 세종의 즉위를 알리는 대표 사신 사은사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시몬을 파견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그 정말 상황이 발생하냐면 명나라 사신으로 가는 그 환송을 하는 그 전별련 자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인천공항에 거의 방탄소년단 저 어디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 뭐 시몬, 뭐 영의정, 뭐 나리 뭐 이런 거 막 붙였다라는 거죠. 도성안이 텅 빌 정도다. 다 갔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 사이 왕 됐다고 저렇게 사람들 끌어모아 매우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종은 이미 그런 본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외척 집안이 설쳐서는 안 된다. 이미 왕으로 있을 때 원경하고 민씨의 그 동생들, 처남들 다 제거했잖아요. 이 외척이 설치면 안 된다. 이런 속에서 태종이 딱 시몬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생각한 인물이 바로 강상인이었어요. 태종도 이 강상인이라는 인물이 시몬하고 상당히 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바로 이 강상인 옥사 사건이 다시 재소환되는 거예요. 그때 압슬령이라 그래가지고 이 무릎을 이렇게 탁 지어 누르는 정말 심한 고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강상인의 입에서 태종이 원하던 말이 튀어나옵니다. 나라의 명령은 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태종을 정말 뒷방 늙은이처럼 그냥 취급을 하는 그런 무서운 발언이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영의정인 시몬도 군사는 마땅히 한 곳에서 명령이 나와야 한다고 하니까 옳다고 했습니다. 태종의 입장에서는 시몬이 실질적으로는 기획자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내가 예전부터 주상이 30살이 될 때까지 군사 일은 내가 챙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의 영린을 건드린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아마 요즘은 이 고문에 의한 자백은 이거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아주 강한 효력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태종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답이 나왔죠. 그래서 이 관련자가 전원 처형이 되는데 강상인은 이제 결국 거열형에 처해지는 상황까지 이제 이루어졌고 마지막 강상인의 멘트가 뭐였냐면 나는 죄가 없는데 매를 견디지 못해 죽는다. 그만큼 고문이 심해서 나 억울하다. 근데 이 사건이 시몬이 저 중국 가 있을 때요. 하루 사이에 또 2차례 곤장 맞고 3차례 압슬령을 당한 상황에서도 처음에는 버텼어요. 고문을 이겨나갔는데 결국은 이 수사 책임자의 한 명이었던 유정현이라는 인물이 오늘 국문하는 형세를 보면 너 상황 파악 아직도 안 됐냐? 끝내 승복하지 않고 배겨나겠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게 형세 보면 수사의 정말 지휘는 태종이 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파악한 시몬은 승복을 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 사약이 내려집니다. 이 정말 뭐 일사천리로 일처리를 하죠. 시몬이 실질적으로 좀 야심 있는 인물이긴 했어요. 양녕대군이 아직 세자인 시절에 주변에서 충녕대군이 너무 똑똑하다. 그러니까 이러면 견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요즘으로 치면 좀 나서지 마라라고 했지만 시몬은 이걸 무시합니다. 우리 사이도 충분히 왕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읽은 태종. 안 그래도 외척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태종의 입장에서는 이 시몬이란 인물의 싹부터 확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 표적 수사다라고 볼 수 있고 시몬은 사약을 받았고 시몬의 부인은 관노비로 보내져요. 뿐만 아니라 이 시몬의 딸 소원왕후의 자매들 역시 노비가 됩니다. 이렇게 처갓집이 풍비박산 났지만 세종은 이때까지도 거의 뭐 진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허수아비 왕처럼 반기를 들지 못했어요. 이런 것도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장인이 바로 돌아가신 그 다음날 아버지가 막 춤추고 즐거운 모습에 분위기 맞추었던 이런 모습에서 참 이 세종이 좀 가슴 아프다는 상황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태종이 시몬에게 겨누었던 칼끝이 이번에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왜구를 겨냥을 합니다. 당시 요 세종 초반까지도 왜구들이 우리 조선 땅을 침략을 해요. 특히 충청도 비인현의 왜구들이 민간인 또 학살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태종이 여전히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태종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군사들을 다 모아서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정벌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대마도에 가서 그 왜구의 어떤 소굴을 다 이제 좀 불살러 버리고 포로로 잡힌 조선인과 그 중국인도 구출해 나가고, 대마도 정벌은 조선 역사에서 정말 드물었던 해외 원정이고 그만큼 조선 초기에 어떤 그 무가 강조되던 시대 분위기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대마도 정벌이 일단은 성공했는데 어떻게 보면 반쪽의 승리예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후반부에는 조선군도 타격을 받았는데 왜구들이 그 산속으로 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병력이 정말 뭐 우왕좌왕하고 이러다가 오히려 도망간 왜구를 공격하다가 많은 피해자가 또 생겨나는 이렇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태종의 입장에서는 대마도 정벌을 추진을 했고, 이것이 패배한 전쟁이다 하기에는 본인의 이미지도 상당히 약하니까 대마도 정벌에 나섰던 사람들한테 상당한 포상을 통해서 승리한 전쟁으로 이렇게 뭐 포장을 했다 할까요? 대마도 정벌에서 보면 세종보다도 훨씬 태종이 적극적이었고, 우리가 흔히 세종 때의 업적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태종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했던 정벌이었습니다. 태종은 되게 사냥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사냥도 하고 또 별장도 여러 군데 짓고 그곳을 이제 옮겨 다니면서 말년을 보냈는데, 후반부의 태종은 뭐 상황으로 제의한 기간은 정확하게 4년이에요. 그 4년 정도 보내다가 1422년에 사망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태종의 사망 이후에 세종은 이제 완전히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정말 성군으로서 확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잡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 강한 아버지에게 눌린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또 강력한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배워나가고, 또 거기에 더해서 세종 자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그런 뭐 학문적 자질이라든가 품성, 그리고 이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그런 안목들이 더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본격적인 세종 시대는 아버지의 승하 후에 전개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